중천 박찬일님 네. 모셨는데 우리 중천님의 이야기를 오늘 왜 들으면 좋은지, 왜 들어야 하는지 정의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를 듣는다기보다는 제가 쓴 네. 책이 좀 투자자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서 좀 자리에 나왔고요. 네. 제 책이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첫 출발점이 어떤 종목을 찾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이제 제가 좀 이번에 썼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대로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혹시 그 필명, 네. 저희는 계속 이제 중천님을 네네. 이렇게 호칭을 이제 해드릴 텐데 중천의 뜻이 혹시 아, 어떻게 되나요? 이게 좀 그 뜻하지 않은 예. 그 닉네임인데요. 이게 카톨릭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이후의 사후의 세계에서 천국으로 가기 전에 도달하는 그 중간에 머무는 곳이 중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의미가 너무 좀 묵직하고도 무언가 좀 저에게 좀 이렇게 그 왠지 모르는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어서 아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했는데 투자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닉네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천님은 지금 전업 투자자신 네네, 거죠? 네. 혹시 그럼 전업 투자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제가 2014년도 3월 달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로 시작했거든요. 올해 이제 9년. 네네네. 오.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전업 투자자에 대한 환상도 좀 네네, 있고 많죠. 궁금증도 있는데 이게 보통 한 얼마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전업으로 먹고 살만할까, 할만할까? 저는 그 질문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전업을 할 때 항상 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얼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네. 그 시드머니는 투자에 실패하게 되면 그게 제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를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업에 들어갔을 때 나의 안정된 현금 흐름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있다면 전업 투자를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현금 흐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 지금의 당장의 시드머니가 없어도 현금 흐름이 있어야만 이 어떤 그 변동성이 강한 주식시장에서 나의 주식이 폭락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금 흐름이 없다면 이런 어떤 폭락하는 장에서 견뎌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생활비를 벌겠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전업 투자가 매우 그 스트레스가 높은 그러한 생활이 될 것이고 굉장히 좀 그 뭐랄까 굉장히 좀 쫄리는 그런 네. 시간들을 많이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중요한 거는 시드머니가 아니다. 네. 현금 흐름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업할 때 5억이어도 되나요? 10억이어야 되나요? 한 2, 30억 있어야 되나요? 이거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금 흐름. 네. 그래서 중천님도 계속해서 이제 책도 많이 쓰시고 네네네. 다른 현금 흐름도 많이 좀 만들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실례지만 조금 투자 규모나 이런 좀 여쭤봐도 됩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 그러니까 저만 궁금한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예. 투자 규모는 뭐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하는 건 좀 약간 그렇고요. 그 제가 2014년 기준 대비해서 제가 여기 오면서 좀 한번 살펴봤더니 네. 약 한 연복리로 따지면 한 예. 20%약 안 되는 연한산. 네, 9년 동안? 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우와, 어이구, 거의 뭐 10%대 후반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오, 야,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그거 약간 뭐 조금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혹시 22년도에는 어떻게 좀 올해는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난해 지난해 좋지 않았습니다. 손실 보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 반도체 쪽에 많이 아.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좀 좋지 않았어요. 22년. 근데 그걸 감안을 해도 네. 9년 동안 연복리 한 정도 한 18, 9% 이 정도 되더라고요. 오, 야, 그러시구나. 하기사 뭐 2022년은 고수든 중수든 하수든 초고수든 다 힘든. 초고수 분들은 네. 수익을 내셨죠. 아, 그죠. 그러니까 뭐 와중에서. 그 초고수, 뭐 초초고수 있을 수는 네. 있는 거고.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투자를 전업으로 아예 나와서 2014년부터 하셨는데 그 전과 후 네. 투자를 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뭐 제일 많이 변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는 뭐 당연할 테고요. 네네네. 제일 많이 변한 건 아무래도 제가 독서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라는 것이 가장 독서량. 크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업을 결심할 당시에 제일 먼저 세웠던 목표가 연 100권의 도서를 읽자였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저한테 굉장히 이게 목표죠. 네네. 목표. 네. 저 목표는 뭐 한 300권도 네, 할 수는 네.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저한테 이제 울림을 크게 줬던 그 저자분 중에 이지성 씨라고 있어요. 오, 네네. 그 차유람 책, 씨 네네네.
네, 남편분.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기도 하고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는 그분인데 그분의 책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량의 어떤 책의 독서량이 쌓이면 인생이 변할 수 있다 이런 그 말을 듣고서 굉장히 그 울림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전업을 고민하면서 먼저 인문학이나 그것도 주식 투자 서적은 물론 당연히 봐야겠지만 인문학에 대한 도전을 좀 확실하게 해야만 나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나 가치관들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연 100권의 목표를 했는데 실상 그 목표 달성은 어려웠긴 했는데 좀 근접하게는 노력은 했어요. 와, 그래도 뭐 수십 권은 매년. 네, 제가 그 일부러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좀 만족하기 위해서 제가 독서를 하게 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014년도부터 이렇게 남긴 걸 보니까 뒤로 갈수록 좀 양은 좀 줄더라고요. 이제 게을러졌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약 한 70권에서 한 80권 정도는 매년 읽는, 1년에 7, 80권. 네, 읽어왔더라고요. 와, 엄청나시네요. 그러면 우리 중천님의 투자 스타일은 좀 어떻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가치에 기반한 성장주 스타일입니다. 가치에 기반한 성장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굉장히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이 이렇게 같이 묶여 있다고 좀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목적이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 성장하는 기업이 주가도 잘 올라갈 것이다라는 좀 기본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그 성장하는 기업을 올라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그 아주 좋은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거나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리고 과거의 어떤 훌륭한 수치들을 기록한 그러한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그 뉴스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할 때에 좀 그러한 기회들을 찾아 들어가는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떤 해당 업종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넘버 원, 투를 하는 기업이 어떤 경기가 좀 안 좋다거나 그런 흐름 가운데서 좀 이렇게 꺾이거나 하면 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턴어라운드형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 찾아서 하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가치에 기반한 성장주.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의 정석. 네. 근데 이제 않습니까? 보통 이제 가치 투자하면 이제 저 PBR주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지는 옛날에 않습니다. 뭐 벤자민 그레이엄이 정의해 네. 놨던 딱 그 정도. 네,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PBR주를 선호하거나 저퍼주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나빠짐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PBR이 낮아지고 퍼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매우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기업. 기업인데 네.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을 때. 네네네네. 그럴 때에 어떤 그 투자의 기회들을 찾는 거죠. 예로 들자면은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이따가 이제 제가 이제 투자 실패 사례, 성공 사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그때 할 건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 지금 여쭤봐야겠다. 자, 그러면 당연히 성공 사례는 전업으로 뛰어든 이후에 나오신 거겠죠? 네네네. 그렇죠. 실패했던 것부터 여쭤볼까요? 성공한 것부터 여쭤볼까요? 실패한 거는 정말로 이거는 그 업종하고는 좀 무관하긴 한데 정말로 저한테 실패한 것부터 말씀해 주실 가장 건가요? 큰 트라우마를 안겼던 종목인데요. 네. 그 예전에 이제 중국원양자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 엄청 유명한 주식. 그게 처음에 코스닥에 상장할 때 네. 영업이익률 50% 나온다 막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네, 저한테 아주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겼던 근데 사례인데요. 그때는 많이 속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2014년도에 보시면 저기 이렇게 피레치처럼 올라와 있잖아요. 예. 저때 당시에 제가 투자를 했었거든요. 저 위에서요, 아니면 아래에서? 아래에서. 아래에서? 네네네. 2014년이면 제가 이제 전업을 고민하던 시기잖아요. 아니 그럼 많이 2014년 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2013년 말 정도부터 중국원양자원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기에서 저 대목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폭락하기도 했었죠. 그때도 저는 계속 갖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피레침을 정말로 단기간 내에 10배 이상 매일같이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저때 당시에 텐베거를 경험했던 네, 텐베거. 잠깐만요. 네. 지금 실패한 사례 근데 그 수치상으로만 평가이익으로만 거의 이 코인 느낌 나는데 네네. 평가이익이 10배까지 갔었는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은 제가 다 까먹었죠. 못 먹었죠. 그러면 거의 피레침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것도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빠져나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 원금의
원금도 제가 일부 손상됐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평가이익으로 이거 웃으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10백억까지 평가이익이 갔다가 네. 원금도 손실을 원금도 보면 손실되는. 이게 항상 사람 네. 기억이 네. 본인의 본전은 최고점에 있다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약간 멘탈이 좀 많이 그리고 그때 힘드셨겠네요. 당시에는 저기가 그 상한가가 15%였거든요. 네,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상한가를 거의 10번 넘게 기록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와. 매일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혹시 중국 원양자원에 당시에 2013년 말에 얼마나 투자를 하셨는지 그때 원금, 당시 제가 한 1억 정도 투자했었죠. 그한 종목에? 네. 그 10억 네, 갔다가 네, 내려왔구나. 네, 근데 요거는 그거네요. 전업으로 뛰어드시기 직전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여기서 이제 뭔가 주식의 참맛을 보고 네. 안 되겠다. 주식 전업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업종지도나 제가 하고 있는 밸류툴이나 여기에도 중국 기업은 제가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그 어떠한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믿었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중국 원양자원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만 네네네. 실제로 저것 때문에 그때 주주 모임이 중국 네네네. 가고 배 중국 가서 보여달라. 직접 실사도 했죠. 중천님도 그때 가셨어요? 저는 그때 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 주주 네. 단체가 갔었어요. 네네네. 배 보여달라. 네, 근데 네. 원양에 가 있다고.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도 현혹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통장에 그 현금성 자산을 2천억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통장도 위조를 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회계법인도 뭐 좀 네, 속고 네, 막 네, 말이 네.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재무제표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정말 믿을 수밖에 환상적인 기업이었던 네, 거죠. 정말. 영업이익률이 막 50%, 물고기 잡아가지고 한 절반을 남긴다 봐 네.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목을 모든 것이 상식적이지 않았다. 네. 근데 사실은 저렇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텐베거가 나는 거기도 한데 네. 역설적이죠. 그렇죠. 역설적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투자하는 사람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것이 극복 가능하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도 매우 힘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매도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은. 네. 폭락하는 와중에서도. 네, 폭락하는 와중에서 이것을 손실 처리를 한다는 게 우리가 행동주의 경제학에서 얘기하잖아요. 손실 회피 경향이 매우 어렵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매도 버튼을 누르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때 당시에 저 기억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가치 투자를 지향함에 있어서도 어떤 재무제표나 어떤 상식적이지 않은 선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경각심을 많이 갖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예, 저는 아예 쳐다보시는. 왜냐하면 그 기업들 자체는 회계의 어떤 그 감리나 이런 것들 자체도 일단 믿을 수가 허구적이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서 직접 실사를 하더라도 중국 당국에 의해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많죠. 네, 그래서 중국이라는 환경과 우리나라의 환경은 너무나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을 동등하게 비교해서 이 기업이 우수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네네. 코스닥에 좀 몇 개 회사가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극 저평가를 네. 받고 있죠. 뭐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예전에 제가 실제로 중국까지 탐방을 가서 취재를 했던 기업 중에 하나는 네. 문제는 없었어요. 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다른 기업들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저평가 받는다. 그냥 자진상폐할게 해서 네. 100% 공개 매수해서 자진상폐하고 떠나버렸어요. 그 뭐 나중에 뭐 싱가포르인가 홍콩인가 네. 어디 다시 상장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야, 하여튼간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슬픈 기억을 많이 남긴 그 중국 원양자원 사례였고요. 요거에 그러면 가장 후회하는 네, 투자 가장 사례였다고 후회하는 네, 실패 사례입니다. 아, 나 이렇게 실패 사례 많이 듣고 싶지. 혹시 실패 사례 혹시 더 있나요? 또 있죠. 진짜? 하나는 이제 메디톡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오메나. 네. 이 메디톡스는 모두가 다 알다시피 과거에 이 보툴리눔 네. 업계 1위 기업이기도 그렇죠. 했고요. 보톡스라고 그리고 하는 이제 거. 그 한동안 약 7년, 8년 제가 알기로 한 10년 가까이 ROE가 20% 넘는 수익성 유일한 좋았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상장 기업 2,300개를 대상으로 해서 약 한 7, 8년 정도의 ROE 20% 이상 그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2,300개 기업 중에 약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ROE는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 네네네. 예. 자기 자본 이익률 뭐 20% 이상 되는 기업이 약 한 20개 정도밖에 검색이 되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우수한 이익률을 자랑하는 기업이에요. 한때 엄청 잘 나갔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지금 제가 좀 저때 당시 했던 것이 2020년
2020년 당시에 이제 메이톡스 그 대웅제약과 그 균주 논쟁 벌어지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네, 예. 노이즈가 많이 발생했던 네. 시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서 쭉 내려왔던 네, 내려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저는 턴어라운드형 기업을 매우 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하고 일시적으로 폭락하는 기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급성장했을 때 그때 들어가서 네. 물렸던 게 아니라 2020년이면 얼추 네. 제가 지금 저 박스 친 그 네. 기간이 제가 이제 그 들어갔다가 바로 손절친 예,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대웅과의 그 각종 소송전이 네네. 막 벌어지고 네, 있을 때가 아니라 식약처에서 취소되고 승인 취소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 논쟁의 어떤 후반 전쯤에 참전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저 때 당시에 제가 이제 참전을 기획했던 이유가 그 과거에 그 굉장히 높았던 주가 수준에서 쭉 폭락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서 그 바닥을 찍고서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듯한 좀 그러한 그 시기였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들어갈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애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치 기반한 성장주인데 네네. 일시적으로 안 좋아졌다가 네, 네. 턴어라운드가 보이는 걸 네, 좋아하시다고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유형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유형에 들어간다 생각했던 것이 주가 자체도 이미 바닥을 좀 찍고서 이렇게 서서히 좀 이렇게 상향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투자자들로부터도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나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 정도면 한번 좀 들어가서 이렇게 서서히 한번 기다려서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벌떡 들어갔는데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은 그 식약처에서 그 승인 취소가 나고 네. 하면서 원론적인 그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훼손되는 그런 좀 심각한 일이 벌어졌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확인하는 즉시 바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 정도 손실 보고 바로 매도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근데 방금 그 써주셨던 글이 경제적 해자가 무너지면 답이 없다. 네네.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는 이게 성을 둘러싼 연못이 폭이 넓을수록 네. 적군이 침투하기 어려운 것처럼 경제적 해자가 중요하다. 뭐 이거는 뭐 버핏 뭔가 많이들 네네. 강조하시는 네. 포인트인데 그게 무너졌다. 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서 바로 손실을 확정을 지었죠. 죄송합니다. 자꾸 아픈 기억을 제가 꺼내가지고. 네. 혹시 뭐 더 있으시면 더 해주셔도 되는데요. 잠깐만요. 또 있어요? 사조산업. 이건 최근 경험입니다. 이건 최근 잠깐만요. 저거는 네, 이거는 거신 것 같은데요? 예, 2021년도.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예, 2년 전. 그쵸.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 투자 스토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 이때 당시에 그 부동산 버블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사조산업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가치가 네. 부각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어떤 부산에 있는 제주에 있는 캐슬렉스 제주를 네. 이렇게 그 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기사에서 기사화되고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양업을 하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매우 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특히나 이제 저 하남 쪽에 이제 그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골프장이 혹시나 정부로부터 이렇게 좀 인수가 되어서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렇게 좀 품어져 나오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그 어떤 영업 가치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좀 이러한 어떤 나름의 어떤 촉매도 있고 그 가치도 어느 정도 있고 그 가격도 매우 싸고 그래서 좀 나름 안전 마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투자를 집행하게 되었고 이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이 사조산업의 그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같이 제가 참여해서 좀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진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초반기에는 이제 주가도 나름 이제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거의 50% 가까이 이제 상승도 제가 이제 그 매수가 대비해서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쭉쭉쭉 떨어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접게 된 이유는 경영진과의 어떤 만남 가운데서 IR을 들으면서 굉장히 그 가운데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CEO와 그 어떤 CFO나 이들이 어떤 그 애널리스트들과 함께하는 그 IR 자리에 그 행동주의 그 회장하고 같이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됐었는데요. 네. 그때 그 경영진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너무 제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본인의 기업에 대한 애착심도 매우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무언가 어떤 그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어떤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어떤 사업의 어떤 성장성이 갇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고민들이 전혀 보이질 않고, 단지 우리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식의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발상들을 보게 됐어요. 경영진들로부터.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경영진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그 가슴 아프지만 바로 그 끝나고 나오자마자 제가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거는 근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신 게 아니라 네, 저는 그 경영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데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매우 풍부한데 그 지금 현재 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 영역은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성장성이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어떤 묶여져 있는 자산을 활용을 해서 어떤 새롭게 좀 성장하는 신규 사업이라든가 어떤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데, 동안산업은 좀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물류 사업도 하고 있고 미국의 참치 산업으로도 진출도 하고 네. 있고, 이제 이렇게 좀 어떤 나름의 그 어떤 길들을 모색하는데, 사조산업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경영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의 어떤 그러한 것을 확인이 되니까 더 이상 기대가 꺾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영진이 효율적인 자본 재배치를 네네네, 하지 않고 네. 주주 친화 경영은 뭐 당연히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조그룹을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저 충정로에 있는 본사 네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거기가 거의 한국 정쟁 직후에 네네. 지은 건물이래요. 네, 거기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네. 없고 진짜 몇 년 됐더라. 거의 한 반세기 이상 된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직도 그 회장님은 네. 한 50년 된 소파 아직도 쓰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거 후일담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 사조산업 말씀하셨으니까 네. 예전에 그 수익주주 운동 많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주식농부 박용옥 네, 제가 그분도 만났었습니다. 대표님이랑 그때 당시에. 그 사조그룹의 주진우 회장님하고 네. 제가 만남을 주선시켜 드렸어요. 네. 그 자리에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사실. 그랬었군요. 근데 이제 그거는 비보도를 네. 전제로 네, 만든 네, 네. 자리였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서 뭐 뒤에도 어디 가서 얘기는 안 했었는데, 근데 사실 저도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주주들의 생각과 현재 경영진의 생각이 이렇게도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 네, 네. 그러니까 주주들은 효율적으로 자본을 재배치해야 된다. 저기 놀고 있는 유휴 자산이 너무 아깝다. 네. 하는데 거기 회장님은 이거 뭐 지금 주주들이 2천억 이내만 하지만 실제로 당신네들이 이거 매물 내놓고 팔아봐라 그 가격이 되나. 네. 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한계를 저도 많이 보기는 네.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조금 밝은 이야기 할까요? 예, 또 너무 어두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진짜 가장 크게 성공하셨던 투자 사례도 알려주세요. 네, 보겠습니다.